오늘 아침 일어나신 분들 가운데 뉴욕 증시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저희가 앞서 진단드린 대로 검은 월요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도 크게 오르고 여기에 금값도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주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간밤에 이 뉴욕 증시 어떤 점 주목하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뉴욕 증시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또 우려하는 이런 시각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 그 금요일에 워낙 느닷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월요일에도 미국 시간에서 사실 톱니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쪽에 얘기되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증시보다 다시 또 미국 증시 주식을 많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이 관심이 됐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가설 하면 시청자분도 많이 눈에 있어 이 하나증권의 뭐 김은순 부장 같은 사람은 그 얘기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병역에서는 지금의 미국 증시가 2차 상승기거든요. 2차 상승기에 어제 소로스의 가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2차 상승기에는 항상 펀더멘털 길이가 돼 있기 때문에 거품 우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때에 갑작스럽게 어떤 뜻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것처럼 미중 간의 마찰이 좀 심화될 것이다 하면 이게 뭐냐 펀더멘털 쪽의 주가에 비해서 요거 낮은 게 더 우려가 되면서 주식이 매도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그 아침에 방송에서 일단은 트럼프는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타코다. 타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해가지고 물러난다. 항상 예. 물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서 협상력 증대지 실질적으로 보면 미중 간 마찰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거품 우려할 때 고금리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되는데요. 이건 하드 컷보다는 소프트 컷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도표 상에서 말씀드렸고 예. 지금 펀더멘탈은 괜찮다. IMF 전망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됩니다는 지금 나오는 이렇게 보도자료 보면은 사실 상저하고를 했고 6월 그 전망보다 7월 그 중간 전망보다는 성장률이 좀 소폭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그래서 이런 3대 요인이 겹쳐서 오늘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1년에 닷컴 버블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금요일 나오고 나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유튜브 방송들이 코스피가 월요일 날 뭐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겠다 하는 쪽도 얘기를 많았고 톱니 같은 사람도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는 이렇게 주가가 한 차례 더 출렁이겠다 하는 쪽도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코스피는 한 26포인트 굉장히 선방했고요. 오늘 미국 증시도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2년 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돼서 그해 연말 증시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에이펙 경제회담 앞두고 미중 간 정상회담의 어떤 기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2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연말 랠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쪽에 기대도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심리는 긍정적 낙관론이 있다는 거고 오늘 또 하나 봐야 될 게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증시 오른 거는 반등의 신호가 있었으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는데 안전자산인 국제금값도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값과 관련해서는 이 탈법정화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거는 뭡니까? 네, 일전서부터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1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전통적인 재테크 이론으로 위험자산이 가면 안정자산이 안 간다. 이런 관점은 아마 올해 연초부터 드렸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국내 언론에서는 이걸 에브리싱 랠리라 하는데요. 에브리싱 랠리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 위험자산, 코인 위험자산, 그 다음에 금 안전자산 하는데 중간에 뭐 국채라든가 이런 건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엄격히 보면 에브리싱 랠리가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위험자산과 극단적인 안정자산,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연초에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세계 중심 통화가 달러입니다.
인덱스가 트럼프 취임 전에 107에서 오늘 그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99레벨입니다. 그러면 세계 중심 통화가 달러는 뭐냐? 법정화폐라는 얘기입니다. 종이화폐죠. 뭐가 실질 가치가 뭐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미국에서 국가에 사실 그 100달러 주면 100달러 상품을 줘라 하는 이걸 공인했던 화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화폐의 공신력이 떨어질 때는 자, 이 100달러짜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갖고 있어봐야 가치가 없다. 5만 원권 가치가 있어 없다. 어떻게 하겠냐?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 다른 재산으로 대안화폐로 해야 되는데 자, 법정화폐니까 실질 가치가 있으면서 화폐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측면은 자, 법정화폐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한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법정화폐의 신뢰성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할까? 페드 연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이렇게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인플레의 안정 기능 하는데요. 지금 재정 사이즈는 선진국의 재정 파탄이 이를 정도로 전부 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쓰죠. 전부 쓰는데 그러면 재정발 인플레인데 자, 중앙은행이 기량작용을 해서 재정에서 인플레가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를 안정시켜서 긴축이라든가 하는 거를 해서 서로 밸런스 앤드 견제 균형의 원칙을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금리 나오죠. 그러면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법정화폐의 신뢰성을 유지할 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 내 종이화폐인데 아무리 국가가 공인하더라도 신뢰성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을 노력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행커가 갖고 있는 100달러짜리 이게 벽장석이 얼마나 좀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이게 뭐냐? 가격이 떨어진다. 5만 원권 가격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화폐 쪽으로 가야죠. 화폐 기능하면서 실질 가치가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금은 사실 과거의 근본이지 때 화폐 기능을 수행했거든요. 그런 실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 가치도 있습니다. 산업적인 유틸리티 측면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2,100만 가격에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접어들어서 화폐 기능도 국가가 공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탈법정 화폐 거래를 할 때는 최선책은 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선책은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 금값이 오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거의 밤잠을 못 주무셨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비디께서 국제 금값을 하루의 변동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래프가 저기 혹시 나오면 100달러 이상 폭등해 버렸습니다. 예. 그게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일부 조선일보에서 국제 금값입니다. 국채 금리가 아니라 국제 금값입니다. 일주일치 이거 느닷없이 나왔는데 국제 금값이 있으면은 금값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금값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하루의 변동폭이 129달러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안전자산인데 하루에 3% 이상은 그냥 폭등입니다. 폭등. 은은 7% 이상 폭등했습니다. 왜 그럴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조선일보에서는 탈화폐 거래를 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리겔 텐더입니다. 그래서 탈법정 화폐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요.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통화정책의 통화의 변천사, 도울서부터 시작해서 조개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탈법정화폐 시대 차후에 사실 화폐 이 어떻게 식으로 변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벤처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의 위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사실 오늘 그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달러의 위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달러 위상 괜찮냐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기 반증이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의원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이었죠. 월가에서 제기되는 낙관론 가운데 하나. 이 제2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랠리 연말에 이어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되면은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려면 과거의 골든게이트 랠리가 나올 때와 지금 유사한 패턴이 있는가 혹은 유사한 이벤트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또 경주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 이렇게 기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에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이 해서 왜 이런 월가에서 이런 시각이 나올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사실 2년 전에 있어 보면 바이든 정부죠. 바이든 정부의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던 배경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이렇게 원인이 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중 간의 마찰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됐죠. 오바마 정부 때는 그나마 모색을 잘 해놨는데요. 트럼프 정부 때는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돼서 이게 유명한 나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초강경 중국 정책이다. 성공했냐? 안 했습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72%까지 쫓아갈 만큼 당시에 2040년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미국이 제친다 하는 것이 골드만삭스 보면 2027년에 한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실패죠. 그럼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때 중의 존재를 이용한 셀러번 패러다임을 갖던 겁니다. 이게 성공했습니다. 예. 중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2025 계획에서 2020년에 반도체 자금률을 74% 내지는 75%까지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 굵기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냐? 반도체 자금률이 40%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때의 유명한 대중 전략이 사실 셀러번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국과의 격차가 30년 이상 벌어졌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던 겁니다. 다시. 예. 근데 트럼프 정부는 초강경으로 이렇게 중국 정책을 취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은 경주회담에서는 2년 전에 중국이 굉장히 불안했고 중국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사실 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뭐냐? 트럼프가 트럼프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수세에 몰렸죠. 그래서 경주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경주 정상회담은 미중 간에 국내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려할 필요가? 시진핑과 트럼프는 만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적극적이냐? 2년 전과 달리 미국이 트럼프가 적극적이다. 이게 2년 전 상황과 다를 뿐이다. 그런데 다를 뿐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자 2023년 말 왜 이게 나오냐 하면 트럼프는 뭐냐? 이 상황에서 중국과 마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는 왜냐하면 수세가 있고 본인 자신은 또 내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하려면 가자라든가 전쟁을 왜 이렇게 끝내느냐? 내년도 노벨 평화상은 2026년 1월까지 후보자가 맞습니다. 검증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노벨 평화상을 된다면 미중 간의 마찰에서 극단적으로 가겠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 이렇게 온화하게 가는 거죠. 디리스킹.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랠리 그런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을 제가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도 랠리가 나오기 전에 미중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좋지 않았었죠.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2년 전에 서로와 미국과 중국의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렇게 사실 그때 당시에 극적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과 한번 자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중국이 밀리는 상태에서 중국이 밀리면 시진핑이 집권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적 모험주의로 가는 거죠. 군사적 모험주의로 갈 때 가장 타겟 국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뭐냐? 대만이 되겠고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 관련해서 사실 군사적 모에서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해리 키신저 이렇게 과거 미중 간의 핑퐁 얘기의 가교를 맡았던 예. 해리 키신저 그분이 3차 세계대전을 치를 수 있다. 그러면 뭐냐? 서로가 공멸이죠. 3차 대전을 치르면. 그런 과정에서 극단적 이렇게 위기감이 고전 상태에서 2023년 5월부터 이것을 뭐냐? 양국의 기류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5월 달에 G7 미국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류변화가 됐던 건데 어떻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쪽으로 이게 합의가 됐던 것이 그의 11월 달에 열렸었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 관계는 디커플링에서 사실 그 디리스킹으로 변하면서 자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디리스킹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를 넘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년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당시에 제기됐던 이 M7 주요 빅테크의 이 거품론을 지웠던 것도 상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7 지금은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거품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그때 당시는 미국 주식이 빵에서 M7으로 넘어갔고 M7이 뭐냐? 올해 들어선 주춤하면서 L7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때 거품이 뭐냐? 2023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때 결국은 뭐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도 갈림길이 되는 게 아니냐. 거품 우려가 됐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결과가 안 좋았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거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좋게 나오면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중 간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 디커플링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에서 갈라졌던 디커플링을 재확인한다. 그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면 증시는 거품 붕괴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중 간 관계가 디리스킹 모색해서 장기간 골든게이트 쪽으로 넘어간다. 루비콘강을 넘는 대비해서 골든게이트로 넘어간다 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 정신 합의가 나온 이후에 자 골든게이트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증대되는 상태에서 미국의 월가는 화답했죠. 그때 당시에 뭐냐 2023년 연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11월 중순에 있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5,000포인트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경제회담에 앞서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에 예상했던 사람이 제라미 시겔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타 탄생이 된 거죠. 그해 말에 다우존스가 35,000을 넘어서 5,000포인트니까 38,000까지 뛰어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라미 시겔이 굉장히 뭐냐 이렇게 스타가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적 차트 분석했던 톰리라든가 야데니 같은 사람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냐 거품의 붕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수세에 몰렸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회담이 지금 너무나 이제 유사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돼 미국의 거품이고 어떻게 미중 간의 관계가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반등한 거를 계기로 해서 2년 전에 연말 랠리가 오는 것이냐.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심리가 중요하다. 뭐 퍼 가지고 PBR 가지고 뭐 하는 게 심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다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에 연말 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기대가 심리가 극복되다 보니까 오늘 3대 지수가 이렇게 검은 급일 이후에 계속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주에서 열릴 미중 간 정상회담, 에이펙에서 열릴 정상회담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증시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사실 제가 답변 없어서 너무 이렇게 답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주니까 가능성이 네, 아니니까요. 그거는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2년 전의 상황은 중국이 수세적이고 지금은 미국이 수세적입니다. 예. 어차피 미중 간 패권 개최에서는 지정학적과 경제를 하는 지오 이코노믹 경쟁입니다. 근데 2년 전엔 중국이 왜 수세 못 들냐 하면 첨단 기술이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중국이 워낙 빨라가지고 예. 또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사실 힛돌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앵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맺은 대로 이번에도 2년 전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경주 정상회담에서는 2년 전과 상황이 달리 느슨한 이렇게 디리스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첨단 기술에서 중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양쪽이 첨단 기술에서 디커플링이 된다면 공멸이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도에서 공존을 모색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상 때문에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우리 디리스키로 오기에는 좀 힘든 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북아에서 미중 간 마찰의 가장 핵심적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경주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디리스킹의 물꼬만 터진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미국 정치를 볼 때는 샌프란시스코 정신의 연장선 차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면에서는 2024년처럼 강도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는 예.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샌프란시스코 정신을 경주선에서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곤란한 질문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이 경주에서 이 미중 간 정상회담을 기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왜냐하면 2년 전과 다르게 중국에 지금 무기가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옅은 의미의 2023년보다 옅은 의미로 딜스킹이 되면 사실 지속 가능성이 얼마큼이냐 이런 쪽이 증시에 미칠 수가 있는 변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2.0을 갖고 있는 3대의 기본 골격이 미국의 경제 정책이죠.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2.0의 3대 골과는 뭐냐? 첫 번째는 대중 강경 정책입니다. 이거는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탁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 1기 때 복이 없었던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친다 하는 정도로 지금 중개 이상이 많이 올라와 있고 첨단 기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강경책에 밀고 나갈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가의 관계에서도 과거 1기처럼 동맹국을 지금까지 보였던 동맹국을 버리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방적 희생 강요보다는 동맹국의 협조를 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라든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미란 보고서가 되는데요. 이 미란 보고서는 누차에 말씀드리자면 약달러 가져가는 게 저금리를 통해서 약달러 가는 게 미국의 수출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출 구조가 마셜 러너 컨디션 조건을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런 미러는 하버드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긴 했지만 학생이라든가 이런 거 기도하고 그동안 뭐냐 경제정책에 전혀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학계에서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잘 분석하신 분들이 3위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분석을 보면 사실 마이런 보고서, 미런 보고서는 미국이 저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미국의 학회에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저금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달러 약세 정책이 흐트러진다면 프로젝트 2025의 페드 폐지라 개편 문제 관련해서도 수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노믹스의 2.0의 변화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정책 당국자도 지금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억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차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도 좀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대쯤 되면 해외 증시 투자분 아니라 이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저희 방송 보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경학적인 이슈가 이 글로벌 증시 속에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중간자죠.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우위가 2023년서부터는 예.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2년 전에는 하고 이번엔 많이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서로 선의의 경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캘리포니아 효과라든가 브레셀 효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의 수위는 미중 간이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적입니다. 우리 첨단 기술의 수위는 그만큼 올라가야지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못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너무 탄핵이 반복됐습니다. 5년 대통령 단임입니다. 첨단 기술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굉장히 지속 가능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 정부 지우기를 갔던 것이 첨단 기술이라든가 통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선의 경쟁에 전반적으로 쭉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미중 정책이 우리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안미 경쟁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안미 경미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우리 주최국 입장에서 회담을 합니다는 미중에서 보면 우리가 메이저 플레이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미 경세, 당분간 안미 경세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정책을 내부적으로 지금이라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에 이 상승기에 거품이 우려되니까 정책 요인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친증 정책을 계속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좀 강도 있게 밀어붙여서 사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자금이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이 전부 광풍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강남이라든가 일부 성동 마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니까 그 자금들을 강도 있게 밀어붙여서 정식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디리스킹의 효과를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 증시의 호재로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은 충분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